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최근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대폭 인상 배경 알아보고요. 도내 항만 수출입 물동량의 타항만 유출이 심각하다는 뉴스, 또 최근 잇따른 전주 시내 단수 사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내용과 원인 살펴봅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이제 학기를 시작하는 대학들 신입생 유치 상황과 향후 전략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살펴봅니다. 홍민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21일이었죠. 전주시 의회가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건데, 자,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네, 최근 전주시 의회는 이제 전주시 의원의 의정 활동비를 이제 인상을 했는데요. 최근 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금까지는 월 110만 원 이내로 기초 의원의 의정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 것이 최근 이제 개정됨으로써 월 150만 원 이내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 의회도 이 개정된 시행령에 맞추어서 한 달 의정 활동비를 시행령이 정한 최대 한도인 150만 원으로 늘리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건데요. 이에 따라서 전주시 의원들은 월정 수당 266만 원과 의정 활동비 150만 원 등 달마다 약 416만 원 정도의 이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의원들은 애경사비가 많이 든다. 또 의정 서비스로 보답하겠다 하면서 의정 활동비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자, 애초 의정 활동비라는 게 어디에 쓰이는 건지, 자, 지급의 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의정 활동비는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이런 급여 개념인 월정 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 수당이 지급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기초 의원들이 의원으로서 역할을 수행을 하다 보면 뭐 의정 자료를 수집한다거나 뭐 연구를 한다거나 또 아니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좀 비용이 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비용들을 좀 보전해주기 위한 어떤 좀 비과세적인 좀 실비 개념의 수당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 월정 수당은 규정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인상이 되었었는데 이 의정 활동비는 현재까지 인상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21년간 의정 활동비가 인상이 되지 않은 탓에 물가 상승에 따른 좀 현실적인 반영이 좀 필요하고 좀 의원들의 사기 진작을 좀 위해서 의정 활동비를 인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논의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있었고요. 이렇게 의정 활동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지방 의원의 충실한 의정 활동을 돕고 좀 유능하고 좀 젊은 인재들이 좀 어떤 소득에 대한 걱정을 좀 낮추고 이렇게 좀 기초 정치에 좀 참여할 수 있는 좀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방의회마다 의정 활동비를 상한선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올린 건데, 자,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한데도 요식 행위에 그쳤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네, 시민단체에서 입장으로서는 전주시 의회가 여론조사에 비해서 비교적 이제 주민들이 좀 관심이 덜할 수밖에 없는 공청회를 통해서 일부 의견만 듣는 이런 찬반 토론을 진행한 것은 좀 전주시 의회가 자신들의 이제 어떤 급여나 이런 수당을 인상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것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북도 지역은 그 재정 자립도가 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최근 물가 상승이나 이제 세수 감소로 인해서 우리 전북도 전주시 이제 지자체도 긴축 재정을 좀 운용하는 상황에서 이런 급격한 의정비 인상은 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 활동비를 그동안은 별도의 증빙이나 정산 절차 없이 매월 이제 급여성으로 지급해 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 쓰임새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좀 고안이 돼야 주민들이 납득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의정 활동비가 21년 만에 인상되었다라는 것 등을 좀 감안하고 뭐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은 훨씬 높았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은 좀 어느 정도 인상은 뭐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인상은 필요하지만
좀 의정 활동비는 이렇게 세금도 떼지 않고 별도의 정산이나 증빙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의정 자료 수집과 연구에 쓰이는 이런 실비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초 의원들이 이렇게 인상된 의정 활동비를 이렇게 의정 자료 수집과 연구에 쓴다라는 어떤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그런 보장이 없고 정말 거기에 썼는지에 대해서 어떤 감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정비 인상의 도입 취지를 좀 고려해 보면 어떤 증빙이나 정산 절차를 좀 거치도록 해서 투명성을 좀 보장하는 길은 좀 마련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돈에서 발생하는 항만 수출이 물동량이 다른 항만으로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유출되는 정도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도내 수출 물동량의 90.9% 그리고 수입 물동량의 45%가 군산이 아닌 다른 항만을 이용하고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 이제 특자도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이제 사실이 좀 밝혀졌습니다. 분명히 이제 군산항의 개설 항로를 통할 수 있는데도 다른 항로를 좀 이용을 하는 것이 좀 많다라는 것도 좀 많이 좀 지적이 되었고요. 결국에 이제 도내 거의 모든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이 군산항이 아닌 다른 항만에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좀 도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외지에서 이제 좀 왔다가 수입되는 이 물동량을 도내 항만으로 좀 유인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군산항 이용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사실 항만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양의 물품이 드나들 수 있는 컨테이너 전용 부두가 필요합니다. 즉 이제 수출입 물동량의 그 소화 능력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원래 군산항에는 이게 2000TEU급 2개 선석 규모의 컨테이너 전용 부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 금강 하구둑 이제 완공이 되면서 토사 매물로 인해서 이제 수심이 매우 낮아졌고요. 그러다 보니 이 컨테이너를 싣는 큰 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개설 항로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이 군산항의 항만 경제력이 좀 실추되었다라는 것이 좀 주된 원인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컨테이너 부두를 조속히 건설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이 군산 아까 말씀드린 군간 하구둑 때문에 이렇게 수심이 낮아진 상황에서는 이 컨테이너 부두를 좀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결국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신항에 컨테이너 부두를 좀 건설해야 된다 하는 이런 해법들이 또 좀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새만금 신항만의 물동량 확보도 물론 미래 얘기지만은 중요한데 뭐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네, 현재 새만금 신항은 공식적인 항만 면칭도 없는 상태이고요. 한계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역항으로 좀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말만 새만금 신항만이지 공식적으로는 항만이라고조차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신항 건설에 이제 힘을 합쳐도 좀 부족한 마당에 이제 지자체 간 관할권 싸움이 좀 계속되고 있어 보니 이렇게 항만을 개척을 해야 된다, 개발을 해야 된다, 뭐 말만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도내 이제 국회의원들끼리 좀 어떻게 보면 협치를 좀 통해서 좀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 새만금 신항만 어떤 식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좀 구체적인 비전이 없어서 좀 도민 한 사람으로서 좀 많이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개항 125년을 맞이한 군산항 개발이 중요한데요. 군산항 개발을 통해서 또 전북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네, 도내 유일의 이제 항만인 군산항 개발을 위해서는 우리 전북 특자도 지자체는 마찬가지고 국회의원과 또 그 밑에 있는 기초 지자체 이제 의원들의 좀 관심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런 관심들이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현재 군산항의 이제 현황을 살펴보면은 전국 항만 물동량의 단 1.5%만 지금 군산항을 이용하고 있고요. 결국엔 국내 무역항 중에 14곳이 있는데 그중에 12위입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좀 위상을 좀 많이 잃어버린 상황이라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이제 시와 이제 도와 이제 좀 국회의원들께서 좀 보여주기식 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좀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최근 전주역
전주 지역 곳곳에서 단수 사태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최근 전주 지역 곳곳에서 단수 사태가 좀 발생했는데요. 가장 처음 단수가 발생한 곳은 지난 1월 30일 우화동 동신초교 일대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단수 사태가 발생해서 이제 긴급 복구하고 문제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주변 아파트와 이제 상가 등 1,300세대가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해서 이제 불편을 겪게 되었는데요. 바로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전주 곳곳에서 단수 사태가 또 발생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했는데요.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살수차가 와서 이제 물을 공급받을 수는 있었는데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물을 받을 곳도 없었고 단수가 예정이 되어 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리 받아놓은 물도 없어서 이 갑작스러운 단수에 좀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와 구청에서는 이 단수에 대한 아무런 공지가 없고 오히려 시민들은 뉴스 기사를 보고 단수가 된 것을 알았다라는 분들도 있을 정도여서 좀 많은 불편이 좀 초래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처럼 이제 단수가 잦았던 게 노후 상수관로로 인한 누수 발생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노후 상수관로라고 하면 어떤 상태를 이루고 있나요? 네, 노후관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20년이 지난 상수도관을 노후관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후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 충격에 약해서 내부의 피복이 벗겨져서 뭐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관로에가 또 파손이 돼서 누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 최근 발생한 이제 단수 사건 같은 경우는 이 40년 이상 된 수도관에 이 내구성이 많이 약해져 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관의 일부 이제 수도관이 이제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같은 관로상에서 단수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전주시가 대대적으로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어떤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전주시로서는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최대한 복구 작업을 빨리 해서 좀 신속하게 주민들의 불편을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다만 결국에는 노후된 상수도관을 정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요. 전주시는 2017년부터 마굴물 공급 사업의 이제 일환으로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노후 급 배수관 159km 중에 121km를 완료한 상태이고요. 내년까지 아직 남은 부분이 이 서신동과 삼천동 일대에 38km 이제 길이 정도의 노후 배수관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내년까지는 정비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점검과 전망 홍민호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입니다. 수시와 정시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추가 모집을 진행한 대학들이 전국 195곳 중 169곳에 달했습니다. 도내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갈수록 학령 인구가 줄고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하면서 지역 대학들이 신입생 충원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토론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대학의 입시 결과와 신입생 충원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세 분 모셨습니다. 주호종 전북대학교 입학처장, 서정석 원광대학교 입학관리처장, 오정근 국립군산대학교 기획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대학들 신입생 유치 업무로 새해를 시작해서 또 신입생 유치 업무로 한 해를 마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입생 유치 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나오신 세 분들 관련 업무를 총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는데, 자, 주호종 처장님, 2024학년도 입시의 흐름이라고 할까요? 특징은 무엇이라고 좀 요약할 수 있을까요? 그 기존의 그 입시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서울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그게 이제 좀 더 심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입학자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었다는 것 같다가 저희들이 충원하면서 느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북대 입장에서 이제 지역 인재 전형 지원자별 지역 분포를 보면 전북 지역의
있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남대 같다는 그런 분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뭐 전남 광주 학생들 한 20% 정도였는데 올해는 한 30%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수시만 따져놓고 보면은 오히려 전남 광주 학생 그 비율이 한 57% 정도, 53% 정도, 그리고 오히려 전북 지역의 학생들이 한 43% 정도로 오히려 역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북대학교가 전북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좀 가기 어려운 대학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서 수능 체제를 낮춰서 이제 좀 학생들의 좀 부담도 지우고 그다음에 그런 그 인식도 제고하고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지원율이 작년보다 낮아지는 그런 기현상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각 대학의 신입생 충원에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자, 올해 신입생 충원율은 어떠했는지 또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은 어떤 곳인지 한번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서정석 처장님, 원광대학교의 경우 어떻습니까? 네, 저희 원광대학교는 이번 2024학년도 신입학 모집 결과 정원 내 2,891명 모집에 전원 등록을 해서 신입학 등록률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원광대학교의 신입학 등록률 100% 달성은 의학학 계열과 그리고 또 일반 학과들에 대한 전반적인 수험생들에 대한 그러한 관심과 학과 교수님들과 고교 교사분들의 어떤 적극적인 그러한 지원 덕분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입시에서 선호도가 높았던 과들을 살펴보면 저희 원광대학교 내에는 의학학 계열은 이제 당연히 강세를 보였고요. 최근에 신설한 학과들 예를 들자면 응급구조학과, 철도시스템공학부, 게임 콘텐츠학과 그리고 작년에 이제 신설한 학과들 한 4개 정도 5개가 그러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학과들은 원광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 그리고 지역의 어떤 여건 그리고 사회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이제 흥미를 가질 만한 그러한 진로를 고려해서 최근에 이렇게 2년 이내에 만들어진 신설 학과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정근 처장님, 국립군산대학교의 전형 내용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국립군산대학교는 이번에 원광대학교 마찬가지로 100%의 신입생 충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은 학과들이 저희 국립군산대학교에 있는 학과 중에서 수산생명의학과, 미디어문화학과, 해양경찰학과, 간호학과, 그리고 자율전공학부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특징적인 거는 전북 지역의 학생들은 거의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자 수나 비슷하게 왔는데 수도권 그리고 타 지역에서의 학생들이 훨씬 많이 증가를 해서요. 전북하고 타 지역 하면 한 30%대 70%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수도권에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주호정 처장님, 전북대학교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학과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북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선호도 높은 과 하면 이거 전국적인 현상이죠. 의학과, 의학 계열이 이제 선호도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컴퓨터 인공지능학부라든지 이러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있는 그러한 과들이 선호도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스마트 팜학과라든지 농업 관련된 그 학과 아마도 이제 전라북도가 농생명 수도로를 좀 내세우고 있고 농업 관련 그런 기관들이 혁신도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갖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 처장님, 자, 수시 미등록 인원을 정시에 2월에서 충원하는 추가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겠습니까? 각 대학마다. 자, 그런데 이제 추가 등록을 할 때 또 그 전에 이제 정시 모집 때도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닌 동안에 또 학교에서는 또
학과나 또 학부 소개를 열심히 하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뭐 큰 효과가 있었나요? 지금 수시 경쟁률은 예년과 비슷했었는데 정시 경쟁률은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 현상일지 모르겠으나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많이 경쟁률이 올라갔습니다. 정시 경쟁률이. 그래서 그거에 원인으로는 뭐 지금 계속 분석 중에 있지만 저희가 추측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학사 구조 개편을 22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고요. 그게 또 전국적으로 이제 홍보도 열심히 했고요. 그런 노력들이 아마 학생들의 관심을 좀 끌지 않았을까. 거기에 지역적으로는 통학버스를 전면 무료로 지금 운행하는 걸로 결정해서 그것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격증 취득부터 해서 어학, 전공 공부 등등 모든 것들을 다 장학금과 연결을 시켜서 재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입소문으로 후배들한테 전달되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또 이제 기업들에 맞추어서 이 학위 과정들을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한 것들을 토대로 학생들이 이제 그걸 수강을 하면 학생들이 그 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들은 과목 수에 따라서 좀 더 쉽게 그 해당 기업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취업 연계하는 과정들을 지금 개설을 했고, 그런 걸 들은 학생들이 대기업에 취업하는 한 5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제 대기업에 취업하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호종 처장님, 자, 전북대학교의 경우 학교, 학과 홍보 활동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여기서도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혹자들은 전북대는 이제 뭐 그래도 지역 거점작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입학 자원들이 워낙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뭐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소멸한다고 하는데 전북대도 얘는 아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의식을 느껴야만 되고요. 그래서 입시 홍보는 연중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그리고 입시 홍보 대상들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렇게 그래서 타겟을 갖다가 수험생들을, 그리고 홍보 방법도 좀 딱딱한 거 말고 뭐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좀 부드럽고 접근성이 쉬운 것들을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고전적인 입시 설명회, 대학 박람회 이런 걸 갖다가 꾸준히 참여하고, 이번에는 이제 서울 수도권의 서울 지하철, 뭐 신촌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젊은 층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형 전광판을 이용을 해서 좀 홍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입학 자원이 줄은 거에 비해서 충원율이 어느 정도 원하는 성과는 거두지 않았나. 그게 이제 꾸준한 홍보, 뭐 여러 전략에 의한 홍보가 주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거점 국립대학교인 전북대학교 지난해 11월 이제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됐습니다. 뭐 사업의 시작 단계입니다만은 뭐 신입생 유치에도 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대입 수요자들이 이제 어떤 전공을 택할 거냐 이것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어느 대학에서 공부를 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됐다는 것은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오정근 처장님, 군산대학교 자 1학년부터 전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뭐 전과 프리 대학을 내세우고 있는데 아까 뭐 학사구조 개편에 상당히 뭐 심혈을 기울였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전과가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전과라고 하면 학생들이 전과하기 위한 절차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든 걸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가고자 한다면 어느 학과든지 그게 3학년 때까지 공부하다가 또는 4학년 때까지 공부하다가 전과를 하겠다 하면 그때도 전과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횟수도 제한이 없고요. 학년도 제한이 없고 횟수도 제한이 없고
그리고 정원에 대한 제한도 이제 다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디로 가고자 하면은 언제든지 갈 수 있게. 다만 그냥 학생이 그 판단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컨설팅을 받고 그래서 전과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그대로 전과를 할 수 있고 그 시스템을 또 전산화 시켜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가 원할 때 쉽게 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게 다 무제한이다라는 걸로 전과 프리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정석 처장님, 올해로 대학 등록금 동결이 16년째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립대학은 뭐 재정적 부담이 있을 텐데 재정 확충은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여기 또 국립대 교수님 두 분 계신데요. 국립대는 아마 이런 부담을 못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예, 원광대학교로서는 오랜 시간에 걸친 참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하는 원광대학교의 노력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이러한 등록금 동결로 인한 부족한 재정을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외부적으로도 어떻게든 확보하고 이렇게 질적 재고를 계속 해야 하니까 내부적으로는 지출 시스템을 단일화하고 재정 지출을 합리화해서 예산을 어쨌든 삭감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등록금 대비해서 약 25% 정도가 저희 학교는 이제 많은 국고 사업을 수주를 해서 다행스럽게도 잘 되어서 이러한 국고로서 학과 특성화나 아니면 그 교육 환경 개선 그리고 학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지만 등록금은 이렇게 동결되었지만 이러한 노력들로 투자를 통해서 재학생들은 만족도를 그래도 만족도가 높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정근 처장님, 국립군산대학교 올해 글로컬 대학 선정을 되기 위해서 다시 뭐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네.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저희 국립군산대학교 입장에서는 하고 있었던 교육의 혁신을 거기에 더해서 글로컬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 지역의 발전, 지역의 상생까지 가기 위한 아이디어를 담아서 이제 글로컬 대학에 도전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그 표현이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건 많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고배를 한번 마셨고 이번에는 계속적으로 저희는 그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선택권을 최대한으로 올리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24년도에 2차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기 위한 준비들을 차곡차곡 22년도부터 이미 준비가 돼 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조금 이제 구체적인 사항들은 이게 아직은 이게 완성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결국은 학생들의 지금 이미 입시는 100%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숫자인데 지방대학교 입장에서는 그 입시는 달성을 했고 이제 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 2차 글로컬 대학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조우종 처장님, 전북대학교 글로컬 예비대학에 선정된 후에 추진되고 있는 파격적인 학과 개편 등의 내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특히 이제 수험생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이제 그 군산대나 원광대처럼 저희 전북대도 대대적인 학사 구조 개편을 시행을 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과 중심으로 이제
모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북대 모집 단위가 106개 모집 단위인데요. 이것을 25년도에는 43개로 줄이고 그리고 28년도에는 20개까지 이제 모집 단위를 광역화해서 학생이 공부하고 싶은 그 자기 전공을 갖다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전공 선택권을 갖다가 보장하는 그런 모집 단위 광역화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약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학과 중심의 모집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광역 단위로 모집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해서 이제 혼돈이 있는 것 같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거는 없고요. 왜냐하면은 모든 방법은 이제 모집 방법은 똑같습니다. 뭐 전형 방법, 그다음에 학생의 어떤 모집 정원 수 다 똑같은데 다만 학과 단위로 모집하던 것을 계열 단위로 모집한다든지 좀 더 광역화했다는 거, 그 하나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한테는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갖다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런 혼돈을 갖다가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이제 게재를 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고교 현장이라든지 방문해서 입시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궁금증을 갖다가 해소해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정석 처장님, 원광대학교는 이제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를 갖추고 있어서 뭐 특성화 계열 체제를 갖췄다 볼 수 있겠는데 뭐 충분한 경쟁력을 어느 수준까지 지금 높였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 잘 아시다시피 저희 원광대학교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또 로스쿨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전국 어떻게 보면 유일의 종합대학입니다. 이러한 의학학 계열의 학과들이 입시로만 보면 어떻게 보면 인기가 있는 걸로 그치지만 일반 학과들도 이러한 의학학 계열 학과들과 융합하고 연계함으로써 아주 더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게 더 큰 저희들의 이제 강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학학 계열 학과가 있는 것 때문에라도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는 의생명이나 농생명이나 그 외에 다양한 그 융합 학문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또한 지역에 있는 어떤 산업에 대해서 진출할 수 있는 진로들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아주 글로컬 대학 선정에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대학의 이러한 강점을 잘 활용하고 지역에 있는 어떤 이러한 것들 특성을 잘 살려서 글로컬 대학 선정을 위해서 전 구성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25학년도 입시부터는 의학 계열과 수의대, 수시 정시 모집에서 수학능력 시험 반영 방법이 좀 바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광대학교도 뭐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조금 달라지는 게 있는데요. 우선은 2025학년도, 그러니까 내년 입시, 그러니까 금년 입시지만 이제 내년에 들어오는 신입생의 경우는 통합교육과정 취지에 맞추어서 우선은 수시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변화가 좀 있고요. 그리고 정시에서는 지정된 응시 영역에서 특히 이제 수학 영역에 저희가 금년까지는 이렇게 미적분, 기하 뭐 이렇게 중에 하나를 선택을 꼭 했어야 하는데 이거를 확률과 통계까지 좀 넓혀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세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지정 과목을 폐지한 거가 됩니다. 아울러서 간호학과의 경우는 수시 모집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과탐, 사탐 그렇게 상위 이렇게 등급의 합이 11 이내였는데 이걸 12 이내로 좀 완화해서 결국은 이 현 교육 정책에 이렇게 부합도 하고 또 지원자들의 지원 부담 최저학력 기준을 이렇게 좀 낮춤으로써 지원 부담을 좀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 도내에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이러한 변경 사항들을 꼭 좀 확인하기 바라고 미리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신입생 충원을 위해서는 또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각 대학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오셨을 텐데 한번 각 대학의 사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정근 처장님. 예, 외국인 학생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장점을 이 학생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공통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각 지역 나라별로 이 학생들의 생각과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이제 4년제 대학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 이유들이 제각각이어서 그 지역에 그 나라에 맞는 그 전략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이름만 MOU를 맺어서 잘해보자라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들을 이제 각 나라에 있는 그 외국 대학과 같이 또는 고등학교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뭐 중국과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신입학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해당 학교에서 있다가 2+2라고 부르는 그래서 3학년 때 이제 편입을 해서 우리 국립군산대학교로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제도까지 구체적인 것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석사를 들어가기도 하지만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석사, 박사까지도 가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취업을 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 학생들이 원하는 취업 그 기업의 분야들까지도 구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해서 오고자 하는 학생들이 맞는 그런 기업들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저희는 외국인 유치에 이제 신경을 쓰고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뭐 기업 채용연계 공유전공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에 현장 실습 기반의 채용연계 공유전공이라는 이 소학위 그 과정을 지금 만들어 놨고 이번 9월 달부터 아마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계획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원광대학교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원광대학교는 2024년 교육부 평가 그 교육 국제 역량 인증제라고 있는데 인증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학령 인구가 이렇게 국내에 감소하면서 저희 대학도 해외 우수한 인재들을 도내에 어떻게 유입해서 정착시킬 거냐에 많은 고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뭐 태국 뭐 이런 곳에 이제 자매 계련을 많이 맺고 있는데 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어쨌든 와서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장학 정책이 좀 필요해 보이고, 그럼 장학 정책만 있어서는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여기 와서 살아야 하니까 뭐 교통의 문제나 아니면 거주의 혜택 등을 이제 그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제공함으로써 이제 정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 같고요. 그것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는 그 친구들을 잘 가르쳐서 이제 특히 이제 취업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호중 차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셔야죠. 네, 전북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된 이유를 뭐 다양한 이유도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인데요. 모집 단위 광역화, 이게 굉장히 파격적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고요. 또 하나가 외국인 유학생 5,000명을 유치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목표를 내세운 이유는 국립 거점대에서 저희 전북대가 외국인 유치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명을 내세워서 이제 그게 주요하게 어떤 그 선정된 이유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한국에 대한 그 열풍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K컬처라든지 K커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풍을 불고 있는데 이걸 잘 이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학석사 연계 시스템이라든지 이제 뭐
저희 나라에서 편입학도 있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편입학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잘 활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전북대학교의 뭐 더 필링 코리아라든지 이런 단기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걸 좀 더 세심하고 공격적으로 디자인하고 해서 좀 전북대학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다가 심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전북대에 좀 유학생으로서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안방에서만 외국인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해외 거점을 지정을 해가지고 또 이제 좀 더 공격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갖다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다 뭐 입학처도 뭐 노력을 하겠지만 저희 이제 국제협력처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명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각 대학에서 입시 업무를 총괄해 오신 입학 또 기획처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봤는데 뭐 시간을 다 이제 마무리할 가 돼서 못다 하신 말씀이나 또 강조하고 싶은 말씀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근 처장님. 저희 국립군산대학교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외국인 학생들을 이제 데려오는 전략도 수립을 하고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이제 기대하고 있지만 이미 이제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글로벌 전략까지 수립을 해서 이제 실제로 이번에 학생들을 18개국 나라에 가서 뭐 일주일에서 2주일 최소한 그런 기간을 가지고 체험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고 이번에 또 입시에서도 그것이 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 외국에 나간다라고 하는 게 특히 학부생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뭐 예산도 있겠지만 뭐 유럽은 물론이고 이제 좀 가기 쉽지 않은 나라들, 그래서 거기 이제 가는 것들을 포함해서 글로벌 전략을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말을 정리하면 이제 우리 전북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이제 선택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또 수도권 학생들이 역방향으로 이제 지금 저희 군산대학교를 이제 선택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교육 혁신 전략들이 학생들한테 통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는 대학이고 이 학생들의 선택을 받은 만큼 대학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글로컬 대학에도 반드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서정석 입학관리처장님. 네, 올 한해 입시를 이렇게 되돌아볼 때 적어도 이제 수험생들이 무엇을 바라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게 수험생들의 경우는 자기가 특정 학과에 들어가서 어떻게 배우고 또 진로를 어떤 비전을 갖고 또 이렇게 취업할 거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의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그러면 역으로 그러한 수험생들이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미리 잘 준비를 해서 청사진을 이렇게 내놓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해 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 과정에서는 반드시 고교와 연계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대학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혁신하고 변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온강대학교의 어떤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호종 입학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북대는요 새로운 역사, 그다음에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인재들에게는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 그리고 끼를 갖다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저희
전북대가 도와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대학을 선택할 때 대학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갖다가 길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도 함께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전북대가 그런 대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전북대가 이제 많은 그 도민들이라든지 도민들의 관심 이런 것들이 자양분이 돼서 전북대가 작년에는 비수도권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장을 했고요. 국내를 넘어서 이제 전북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우수한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지속적인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구 문제만큼이나 어려운 숙제가 바로 지역대학의 신입생 유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갈수록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지방 소멸과 맞물려 수도권 쏠림 현상은 앞으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각 대학은 혁신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다른 대학과 상생하며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해야겠고요.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겠습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